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통화위원 다수가 물가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가 하락세가 아직 불안한 흐름에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일 새벽 미국 연준의 6월 FOMC를 앞두고 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선 대형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공장 건설과 기업 간 합작을 통해 수산화 리튬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OK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면서 증권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보로 알려진 증권사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물가 흐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금통위원도 더 늘어났는데요. 보도에 김미영 기자입니다. 물가가 2%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한 금통위원의 주장입니다. 한은이 어제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 다수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물가 하락세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에 있다는 건데 금통위원들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 위원은 오펙 감산 정책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정성과 원달러 환율 추이,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4월 5명에서 지난달 6명 전원으로 늘어난 이유입니다. 여기에 일부 위원은 선제적 조치, 방어적 측면의 금리 인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 규모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심도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지난달 동결표를 던진 한 위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최근 늘고 있다며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원들의 강한 긴축 신호가 무색하게 시장은 추가 인상을 못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물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금리 올리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증가, 그다음에 실제적인 피해 이런 게 고려해 보면은 외환시장만 안정되면 크게 안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이죠. 금리 변화 전망에 대한 통화 당국과 시장의 온도차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내일 새벽 시장에서 기다려온 6월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물가 둔화 지표가 나오며 미국의 금리 동결에 재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훈풍과 달리 국내 증시는 주춤한 가운데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0.71% 하락한 2,61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871선으로 밀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졌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국내 증시는 주춤했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6월 9%대까지 올랐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금리 동결에 명분을 준 겁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에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9만 전자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34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2분기 4조 원대 역대급 영업이익 달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 정책도 호재로 꼽힙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속속 이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긍정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동화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니켈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의 원재료로 쓰이고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미 광산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총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국 기업과 손잡고 모로코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내재 화율을 높여 LG그룹의 배터리 가치 사슬을 강화한다는 보관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수산화 리튬 생산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합니다. STX는 리튬 생산업체와 힘을 합쳐 국내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주행하는 고성능 전기차엔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가 필수적인 만큼 수산화 리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는 하이니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리튬 소스이기 때문에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대 가치가 높아 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리튬.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인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OK금융이 러시앤캐시 꼬리표를 떼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물망에 오른 증권사들은 모두 매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만 있는 상황,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포괄적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양수 시점을 6개월 앞당긴 데 더해 총 4회에 걸친 양수 일정을 2회로 1조 원이었던 양수가액은 7,484억 원으로 변경하며 철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고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OK금융 관계자는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자 수익만으로는 은행업이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나 아니면 투자 은행 쪽의 성장성이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현재 시장에선 SK증권과 유한타증권 등이 OK금융의 인수 후보라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한타증권은 현재 50여 곳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소매 영업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SK증권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협상이 쉬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한타증권과 SK증권 두 증권사 모두 매각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OK금융뿐 아니라 우리금융, JB금융 등 증권사 인수를 향한 금융그룹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잠재적 매물증권사에 대한 몸값 상승도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핵심 키워드, 바로 상생금융이죠. 취약계층의 고통분담과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오늘 처음으로 우수상생 협력 금융상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세원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7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매분기 새로 출시된 금융상품 가운데 고통 분담과 이익 나눔을 담은 상생 우수 상품을 선정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1차 시상식엔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출 상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을 전환해주는 KB국민은행의 KB국민희망대출, 코로나19 정부 지원 종료에 따른 취약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승분을 부담해주는 신한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이 선정됐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예적금, 보험 상품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임산부,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최대 8%의 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아이키움 적금과 출산, 육아휴직 시 1년간 보험료 납입 유예 특약을 신설한 한화손해보험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에 최대 4.3%의 금리를 제공하고 판매액의 0.1%를 지역사회 발전에 사용하는 고향사랑 기부 예적금을 내놓은 NH농협은행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의 공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와 상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생금융 시상을 시작으로 연말 보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회사들의 상생금융 포트폴리오는 당분간 금융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올몰트 맥주 맥스를 17년 만에 단종하고 신제품 켈리에 집중합니다. 켈리를 더욱 부각시켜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하이트진로의 움직임이 라이트라거 중심의 국내 맥주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켈리에 힘을 실으면서 올몰트 제품이 올해 국내 맥주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오늘 맥스의 단종 소식을 알리고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단종을 통해 올해 4월 출시한 올몰트 신제품 켈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올몰트 맥주는 제조 과정에서 전분류를 섞지 않고 100% 메가만 사용하는 맥주입니다.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올몰트 맥주보단 청량감을 강조하기 위해 메가의 비중을 낮춘 라이트 라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가정용 맥주 시장 기준 메가 비율이 낮은 제품인 오비맥주의 카스프레시와 하이트진로의 테라가 맥주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 문화로 인해 무거운 느낌을 주는 올몰트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못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단종이 결정된 맥스의 경우 2015년에 정점을 찍은 뒤 매년 매출이 줄었고 롯데칠성음료의 올몰트 맥주 클라우드가 전체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폭음과 이른바 폭탄 중심의 술자리 문화가 잦아들고 있어 맥주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켈리의 경우 출시 후 약 한 달 만에 1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하며 올몰트 맥주 흥행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 혼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섞지 않고 이제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신제품 출시라든지 리뉴얼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올해 이제 올몰트 맥주 시장 계속 성장할 것으로. 하이트진로가 맥스 단종을 감행하면서까지 올몰트 맥주인 켈리에 힘을 쏟는 가운데 올해 말 롯데칠성의 클라우드 리뉴얼까지 예정돼 있어 국내 맥주 소비 문화에 새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B2B 숙박산업 전문 전시회인 코리아 호텔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호텔 IT 솔루션들이 대거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조작 몇 번에 객실 예약이 완료되고 객실 키가 발급됩니다. 야놀자 클라우드에서 최근 삼성전자와 협업해 출시한 Y키오스크 신제품입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OCR 기술이 탑재돼 신분증 인식이 가능하고 키오스크로 예약한 객실은 실시간으로 관리 페이지로 연동됩니다. 삼성 키오스크에 추가적으로 객실키 발급기, 그리고 현금 결제 기능, 그리고 QHD 카메라, 그리고 CCTV용 카메라와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Y 키오스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객실별 예약 현황, 청소 상태 등 객실의 모든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객실 관리 페이지가 눈에 띕니다.
야놀자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해당 솔루션을 구독하면 시간 단위별로 객실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제11회 코리아 호텔쇼 현장. 야놀자 클라우드를 포함해 70개사가 참가해 약 2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됐으며 각 부스에서는 호텔 IT, 객실용품, 인테리어, F&B 등 다양한 분야의 호텔 산업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숙박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테크기업 몬다는 프리미엄급 호텔 리조트 맞춤형 PMS 다이브와 중소형 호텔을 위한 PMS 오아 PMS를 선보였습니다. PMS는 객실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 온다 관계자는 도어락, 키오스크, 포스, 전상관리 등이 모두 연동되는 확장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텔 IT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디더 매니저 역시 하우스키핑의 전반적인 업무를 데이터화한 이하우스키핑 등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코리아 호텔쇼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동안 호텔 산업 전문 컨퍼런스, 오픈 마케팅 스테이지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3년) 동안의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기후 예측 기관들이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극심한 기후재난과 함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슈퍼 엘니뇨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 여름에 이 엘니뇨 영향 정말 받게 될까요? 원래 기상청은 엘니뇨가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예상보다 좀 한 달 정도 빠른 5월부터 일단 발생한 것으로 바꿨고요. 네. 그리고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1.8도 정도 높은 강한 엘니뇨로 발달하고 그리고 9월 이후에는 해수 온도가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요. 해외 엘니뇨 예측기관도 아주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죠. 미국 해양대기청은 엘니뇨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면서 엘니뇨 경보를 발령을 하면서 엘니뇨 진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 5월에서 7월에 나타날 확률을 62% 그리고 가을에 나타날 확률을 80에서 90%로 전망을 했고요. 세계 기상기구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등 주요 기상기구들이 발표한 올해 기상 전망에서 6월 이후에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름 전 세계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라니냐 현상이 보이다가 이제 엘니뇨로 바뀐다고 하는데 엘니뇨와 라니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은 현상을 갖다가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따뜻한 바다 해류가 남미의 페루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요. 어떤 해는 해류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더 멀리 남쪽까지 흘러가면서 아주 매우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해류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해안선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로 인해서 페루와 에콰도르의 해안 농사는 풍년이 들게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 이후에 풍년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렀는데요. 엘니뇨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달 이상 지속되면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보죠. 예.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동남아라든가 인도, 호주,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심한 가뭄이 오고요. 남미 서해안이라든가 중미, 미서해안 쪽으로는 홍수 등의 아주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요. 또 어획량도 감소하면서 광물 재원 채집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에 참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죠. 네, 그러면 역사적으로 엘니뇨는 자주 발생하나요? 1951년부터 2022년까지 72년 동안 엘니뇨는 23번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니냐는 16번 발생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엘니뇨는 2018년과 2019년에 약하게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년에서 한 6년에 한 번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기가 좀 짧아지면서 2년에서 한 3년에 한 번씩 엘니뇨가 찾아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슈퍼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가 3달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는
1950년대 이후에는 1982년에서 1983년, 1997년에서 1998년, 또 2015년에서 2018년, 2015년에서 2016년입니다. 이 딱 3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슈퍼엘니뇨가 나타났던 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난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곤 했지요. 슈퍼 엘니뇨가 발생하면 이 당장 가뭄이나 홍수, 이 슈퍼 허리케인 등의 재난이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면서 이 경제적인 피해가 커질 텐데요. 문제는 이런 경제적 영향이 몇 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제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의 이제 토마스 맨킨 그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올해 5월 19일에 엘니뇨가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소득 손실이 초래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태평양 수온이 오르면서 홍수와 가뭄 등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가 종료된 다음에도 영향이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약 5천조 원에서 7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거죠. 맨킨 교수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손실 규모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서 올해 역대급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과 겹치면서 우리 정말 전 세계적 우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연구 보고서에서는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으로 재앙적인 홍수와 가뭄, 또 어획량 급감 등을 초래한다고 밝히면서 이들 연구팀은 1982년에서 1983년 그리고 1997년에서 1998년 슈퍼 엘니뇨 이후에 국제 경제 활동을 추적을 하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5년 이상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끈질긴 흔적이 발견되었고 아주 가난한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최소 4조 1천억 달러와 최대 5조 7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엘니뇨에 따른 영향은 나라별로도 편차가 컸는데요. 미국은 엘니뇨 5년 뒤인 1988년과 2003년에 각각 국내 총생산이 약 3% 줄어들었고요. 페루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열대 태평양 연안국들은 2003년에 GDP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엘니뇨가 더 잦아지고 세력도 강해지면서 21세기 전체에 걸친 경제적 손실이 약 8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라든가 IPCC 등도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 강력한 엘니뇨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슈퍼 엘니뇨와 그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적발된 100억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줄어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6억 4천만 달러로 4.9% 감소하며 5개월 만에 감소세가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2억 5천만 대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생산량입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인 박모 씨가 카이스트에 총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2곳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우연히 뉴스에서 카이스트에 대한 재산 기부 소식을 접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취지에 공감해 전 재산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요즘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영남 곳곳으로 5에서 40,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낮부터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경남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7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우박을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요. 모레 금요일부터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서울과 대전, 세종의 낮 최고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낮 기온 23도, 울진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의 낮 기온 26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 32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무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